용기는 하나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간단하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괴로워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뿐이다. 그들도 안다. 모른다고는 못한다. 눈을 뜨고도 못 보았다고는 못한다. 당신은 죽음의 복도로 걸어 들어갔고 그래서 당신은 안다. 이 순간이 당신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걸 당신은 안다. 당신은 죽음의 복도로 걸어 들어갔고 그래서 당신은 안다. 이 순간이 당신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당신이 아는 것은 그것뿐이다. 내가 아는 것은 그것뿐이다. 어둠 속에서 고문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어둠 속에서 진실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나는 안다. 내 이름은 도아르베트 보아트입니다. 나는 베트남 감옥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독방에서 4년을 지냈습니다. 펜, 종이, 책들은 일절 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나는 기운을 잃지 않으려 노래를 불렀고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하트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군 그래. 저기 푸른 하늘이 유난히 아름답지 않나? 왜? 하늘이라니 온통 콘크리트 뿌린 감옥 안에서 하늘이라니. 이 사람 미쳤군 그랬어. 가수들은 가수. 날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편히 생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책이 없으니 정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선이 도움이 되더군요. 참선은 자기 자신을 내부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던 중 은밀히 수용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일 감옥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면 독재자인 저들이 승리하는 거라고 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억지로 막아볼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꼭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옥의 병 안에서도 끊임없이 싸움을 계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당신은 죽음의 복도로 걸어 들어갔고 그래서 당신은 안다. 당신은 죽음의 복도로 걸어 들어갔고 그래서 당신은 안다. 난 이 기억으로부터 풀려나고 싶어요. 전 다이애나 오티즈 수녀예요. 1987년 미국에서 과테말라 서부 고원지대 원주민 아이들에게 스페인어와 원주민어로 읽고 쓰기를 가르치고 아이들의 문화에서 성경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곳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1989년 11월 2일 명랑한 다이애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납치당하기 전 31살의 나이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대신 고문당했던 기억만 머릿속에 가득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날 고문했던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내 귀에 대고 소리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말을 듣지 않으면 너도 적골이 되는 거야. 다 기억나요. 그 사람들이 저를 시체가 가득한 구덩이에 던졌어요. 남자들, 여자들, 어떤 사람들은 목이 잘려져 나갔어요. 모두가 피범벅이었어요. 몇몇은 숨을 쉬고 있었고,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요.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어요. 그게 내 울음소리인지, 그 사람들의 울음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날 고문한 사람들은 재판을 받은 적이 없어요. 고문을 지휘한 미국인도 재판을 받지 않았어요. 난 이제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무고한 시민이 고발당하고 신문당하고 고문당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아요. 다름 아닌 내 나라 정부가 정의에 대한 나의 요구를 회피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 인격을 짓밟았어요. 내 사건이 정치적 문제가 될까봐 그랬던 거죠. 어둠 속에서 고문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어둠 속에서 진실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난 알아요. 난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저 사람은 알지. 눈을 뜨고도 외면했다고는 못하지. 미처 몰랐다고는 못하지. 모른다고는 못하지. 무한다로 다 그래요. 지내도 못난 바. 복면을 쓴 사람들이 나를 납치하여 케냐에 내려갔습니다. 경사서 지하 북방으로 들어갔는데 눈을 떠보니 물바다습니다군요. 저는 알몸으로 그렇게 앉아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는 물속에서 나옵니다. 지하 구멍인 물이 늘 30cm 정도 차 있었습니다. 어쩔 때는 물을 얼리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춥던지 몸이 덜덜 떨리는데 어쩔 수가 없더군요. 또 어쩔 때는 너무나 뜨겁게 데워서 숨이 막히기가 했습니다. 낮에는 신문도 받았습니다. 지붕에서 밀어버린다고 협박도 하더군요. 거짓말! 우리는 저자를 지붕에서 밀어버리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어. 그게 아메라는 거짓말하고 있는 게야. 아니요. 케냐에 자유가 없다는 말
케냐의 숲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거짓이 아니오. 케냐의 국영격들이 부패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권력자들이 부적지를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말도 거짓말이야. 아니요. 이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아니요. 지붕에서 밀어버리셨다는 건데. 그래요. 내 이름은 고인기와 아벨입니다. 감옥에 있는 것도 힘들었지만 살아남는 것보다 더 용기가 필요한 것은 감옥에서 나와 중단되었던 일을 다시 해석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여기로 올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지붕에서 밀어버리셨다는 건데. 용기는 하나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괴로워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내 이름은 줄리아나 도구바치 가나 출신이에요. 7살 때 신전으로 부모님이 보내져 그곳에서 17년 동안 물신을 숭배하는 사제의 노예로 살았어요. 옛날에 할아버지가 $2를 훔친 일이 있었는데 그 후 사람들이 하나둘 죽었대요. 점쟁이가 죽음을 멈추게 하려면 여자아이를 신전으로 보내어 신들의 노여움을 달래줘야 한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내가 가게 됐죠. 그곳에는 12명. 그러니까 여자 어른 넷과 어린아이 8명이 창문도 없는 작은 공간에서 살고 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5km 떨어진 냇가에 가서 물을 길어와 청소도 하고 사제의 아침을 준비하지만 우리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저녁엔 농장에서 늦게 돌아오면 지쳐서 밥도 못 먹고 쓰러져 자곤 해요. 밤이면 사제가 우리들 중 하나를 자기 방으로 불러들여 강간을 해요. 나는 처음 12살 때 강간을 당했어요. 나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생각하여 탈출을 여러 번 시도했어요. 처음 탈출했을 땐 부모님한테 갔는데 부모님은 신들의 노여움으로 모두 죽을 거라며 나를 다시 사제한테 데려갔어요. 나는 생각했죠. 안 된다. 다시는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나도 풀려나고 다른 여자들도 풀려날 방법을 구하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나의 요구라는 국제 비영리 조직에서 나온 한 남자가 신전을 찾아와 사제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죠.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생겼는지 몰라도 두려움이 싹 가셨어요. 나는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처다기의 원들을 품에 안고 숲을 헤치며 탈출했어요. 이제 내가 탈출했으니 나의 이야기를 모든 여자들한테 들려주어 여자들의 두려움을 덜어주고 싶어요.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훌륭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나는 대부분의 여자들하고는 달리 공포를 이겨냈어요. 그것은 나의 무기죠. 지금도 그것은 나의 무기랍니다. 아주 어두운 시절에도 사람들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서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다. 삶은 오직 한 번뿐. 용기는
하나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저는 요르단 타임스 기자 라나 후세인입니다. 명예범죄 희생양이 된 한 여성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1999년 10월 1일) 금요일이었어요. 딸이 아프다고 해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는데 임신이라고 하더군요. 딸아이는 울며 임신이 아니라고 소리쳤죠. 거의 발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작은 아들이 어떻게든 말려보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큰아들이 불쑥 들어와 우리에게 모두 나가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 밖으로 나왔을 때 아들이 동생에게 5발의 총알을 쐈어요. 제가 명예범죄에 관한 기사를 쓰기 시작한 것은 1994년 5월 31일이었습니다. 16살 난 소녀가 21살 오빠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은 결국 그녀를 죽였죠. 나는 물어보았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남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자기 오빠를 욕하겠느냐고요. 그러나 모두들 부도덕한 행동으로 가족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여자를 죽이는 것뿐이라고, 피만이 더럽혀진 명예를 씻어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명예를 위해 살인을 했을 때 평균 복역기간은 7개월 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죽이면 영웅이 되는 거죠. 1998년 3월 4일 8시 경찰서에서 여동생을 데려왔습니다. 경찰서에서 동생을 데려온 후 머리에 총을 4발 쏘았고 동생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오빠가 쏜 총에 쓰러져간 여동생은 임신한 언니를 도우러 갔다가 형부에게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형부를 벌하지 않고 여동생을 죽인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든 저 녀석을 잃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회입니다. 마치 영웅 같았죠. 사람들이 앞다투어 잘했다고 제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악습에 젖어버린 인간성이란 대의를 잊어버린 대중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어떤 가치관보다 우위에 놓이는 가족이 마저 의미를 상실해버린 현실이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인을 하는 사람들 역시 피해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이지 않으면 가족의 불명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인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이슬람도 분율도 제게 죽이라 말하지 않았고 제가 꼭 죽여야만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입니다. 여자를 쉽게 죽이지 않게 하려면 이곳의 법을 무겁게 해야 합니다. 6개월 지역 대신 사형을 논다면 살인을 두려워하겠죠. 제 손으로 여동생을 죽인 오빠로부터 자신의 면죄가 동시에 악습임을 인정하는 말을 듣자 동생을 죽인 그도 남겨진 가족도 다 악습의 희생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모두 나를 두려워합니다. 삼촌의 딸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살인사건 이후 파업당했습니다. 삼촌이 제게 정을 건네주며 동생을 죽이라 온 그 장군인데 말입니다. 명예범죄 기사를 쓸수록 내게 가해지는 협박의 강도가 높아갑니다. 하지만 전 멈출 생각이 없고 더욱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범죄를 찾아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아무리 추악할지라도 용감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을 숨겨서 체면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없애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고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긴 전쟁입니다. 저는 하룻밤에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빛을 여러 번 보았을까? 빛을 정말 몇 번이나 보았을까? 사람들을 정말 몇 명이나 보았을까? 아주 드물지만 그들은 안다. 어둠 속에서 고문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어둠 속에서 진실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그들은 안다. 죽음의 복도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그들은 안다.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이 있는 것.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난 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저녁을 먹고 자러 가는 것. 사람들은 자러 간다. 이것이 그들이 알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들은 30여 명이 가난하게 살고 매일 4만 명의 아이가 예방이 가능한 병으로 죽어간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전 세계가 매년 물자와 영역에 24조 달러를 소비하지만 지구상에는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수입으로 사는 사람이 13여 명이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세상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부자 3명이 가장 가난한 나라 48개국 국내 총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목숨, 또 한 사람의 목숨, 또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다. 아무도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내 이름은 오스카리아스 산체스입니다. 군사비 지출은 단지 과다 소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문명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매년 7,800억 달러가 살인도구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라고 만든 대포나 전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돈을 인류 발전을 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만일 앞으로 10년간 그 돈의 딱 5%만 빈곤방지 프로그램에 투입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인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대포나 장군이 아니라 학교와 의사가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극적인 투쟁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고민하며 내리는 결정은 중요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삶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빨리 와! 잠깐 좀 많이 놀랬지? 잠깐 좀 쉬었다 가자고. 당시 나는 밀림에 살면서 미얀마 시골 사람들의 참혹한 생활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곳의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다 어떤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아들이 자살을 했다고 하더군요. 군인들이 몰려와 아들에게 어머니와 성관계를 가지게 합니다. 아들은 수치심을 못 이기고 자살하였고 어머니는 망명자실했습니다. 저항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늘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난 이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습이야? 지금 제정신이야? 이러고 있는 이 자리에 무기를 들고 싸우긴 하라고. 이건 무기를 들고 싸우는 일이라 그냥 죽는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못 말리는 친구, 빨리 가자고. 나는 증언 듣는 작업을 계속하기로 결심했고 최선을 다해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물도 없이 생쌀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우기가 오면 살기가 훨씬 힘들었지요. 사는 몹시 추운데 덮을 거라고는 비닐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보면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거머리들이 피를 빨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증언을 계속 수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에서 온 여자가 우리에게 우표와 종이를 살 돈을 주더군요. 이제야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과거 친구들 가운데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잘 벌었지요. 나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나 스스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이 겪은 고통도 전혀 털어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어떤 다른 일에 집중하는 인권단체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곳의 쓰레기통에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증언을 기록한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 서류를 우송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데 마을 사람들이 겪은 고통을 기록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그걸 구겨서 내보냈더니 소용없는 짓이라고 이미 이야기했지. 인생을 낭비하는 거라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나는 망해는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등을 돌리고 가버린다면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용기. 나는 용기가 힘에서 나오는 건지 고통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다. 안녕. 안녕. 야, 너 뭐야? 이씨, 너 이리 와. 너 진짜 맞을래? 나는 5살 때 처음 학교에 갔습니다. 새 책, 새 책가방
아닙니다. 모두 새 것이었지요. 나는 교문에서 발을 멈추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내 또래의 아이는 교문 밖에 앉아 나 같은 아이들의 구두를 닦고 있는데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일까? 그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교에 들어가 용기를 짜내 선생님께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왜 제 또래의 아이가 교문 밖에 앉아 구두를 닦고 있는 거죠? 대체 너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너는 여기 공부를 하러 왔지 그런 쓸데없는 거라 물어러 온 게 아니야. 그럼 네가 신경 쓸 거 없어? 저는 약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니께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너는 애들이 일하는 걸 많이 못 본 모양이구나. 그건 그 아이들 운명이야. 가난한 애들이거든. 그런 애들은 일을 해야 한단다. 그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러나 어느 날 나는 아버지 구두 닦기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매일 이 아이를 보게 되는데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이 아이는 학교에 안 보내시는 거죠? 저는 학교에 가는데 왜 이 아이는 학교에 안 가는 거예요? 이 아이도 제 또래잖아요. 5이나 6살쯤 된 것 같은데. 우리는 불가촉 천민이란다. 태어날 때부터 평생 일을 해야 할 운명을 안고 태어났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야 그만 가자. 네 아버지. 나는 왜 어떤 사람은 일을 할 운명으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학교에 갈 운명으로 태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누가 정하는 거지? 내 마음속에는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대답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아무도 그럴듯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는 뭔가 해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만 5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노예로 태어납니다. 67살 먹은 어린아이들이 하루 14시간씩 강제 노동을 해야 합니다. 부모를 찾으며 울면 심하게 맞습니다.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낙인을 찍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일도 있지. 이 아이들은 죄수들입니다. 그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에 비례하는 거죠. 양탄자 수출이 늘어나면 노예노동을 하는 어린아이들의 숫자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직접 구하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 사회에 나가 적응하도록 후속 조치도 합니다. 사실 그 아이들이 자유로워질 때부터 진짜 일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은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유년 생활로 돌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저는 팔레스타인 반전운동가 나지순입니다. 우리 팔레스타인들은 거의 체진 사람들입니다. 2급의 존재가 되어버렸죠. 억압을 당한 사람들만큼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오로지 평화만. 그래도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내 이름은 미국의 반지뢰 반전운동가 보비 뮬러입니다. 우리가 지뢰 반대 운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것은 언론 매체에서 우리를 낭만적으로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려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사람들은 국제조약이 있으니 이제 다 되었다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사람들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한 깊은 절망과는 차단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량 학살, 캄보디아 사태, 루안다 사태 같은 것이 다시 일어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세계 공동체는 그런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허용하면 바로 그 틈을 타고 파괴 씨앗이 뿌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런 사태를 일으킨 광기가 바로 여러분의 집 앞바닥까지 들어와 활보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은 터키 변호사 겸 인권운동가 세지긴 탈루플루입니다. 나는 이곳 터키 법정에서 내가 고문으로 고발한 사람들과 마주칠 때, 그러니까 그자들이 내 눈을 볼 때 나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자들이 내 눈을 볼 때 나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용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일 아침 집 밖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미행을 당합니다. 그 상황에서 유머를 찾아내는 것 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지요. 사람들은 암살을 당할 때 대부분의 경우 등 뒤에서 총을 한 방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권단체에서는 여기 어깨에 거울을 달아 누가 우리 뒤에서 살금살금 쥐새끼처럼 다가오는지 보자고 농담을 합니다. 누가 우리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지 보자고 말입니다. 제 이름은요. 제 이름은 난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난 수단 사람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사랑하라고 말이에요. 우리 집은 늘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으러 오거나 여자가 아이를 낳으러 왔죠. 그래서 난 모든 수단 사람을 내 가족처럼 여기게 됐어요. 하지만 내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요. 인권일을 한다고 의심을 받으면 유령의 집으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돼요. 운이 좋아야지 감옥으로 가죠. 내 이름을 밝히면 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이름은 가볼로 도모스입니다. 저는 헝가리 출신이지요. 어느 날 일을 하다가 한 기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비교적 젊은 사람이 심한 정신질환 때문에 철창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 실무진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갇혀 있었냐고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이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무진과 대화는 30분을 제외하고는 계속 그랬다는 겁니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왜 이 사람을 철창 안에 가둬두고 있습니까? 내 이름은 헬렌 프레즈니예요. 처음에 패트릭과 함께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체험실에서 나왔을 때 나는 마비가 되거나 감전된 느낌이 들었어요. 감전된 느낌, 삶의 원칙이 부활하는 느낌, 죽음을 극복하고 악에 저항하겠다는 느낌. 패트릭은 죽었지만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1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나는 사형을 중단시키려고 이래 왔어요. 사형이라는 건 엄청나게 절망적인 일이에요. 달리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범죄자의 최악의 행동을 모방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믿어요.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자신의 가장 선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그들도 반응을 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부천리 머나먼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때론 썩은 물을 먹으면서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조국의 독립을 향해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때 저는 죽어도 좋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참 행복한 걸음이었죠. 군단이 내 걸음을 돌려 세우고 독재의 우리가 나를 가둘 때에도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독재의 면전을 향해 두벅두벅 걸었습니다. 군단으로부터 누리는 것이라면 모조리 과감하게 희생하기 위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어이없이 죽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등 뒤에서 나를 덮쳐버린 죽음. 그러나 그 죽임을 당하던 순간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큼 또 성큼 역사를 향해 나 장준하는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등불이었고 서로의 길동무가 되었죠. 저는 이 땅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노동자 전태일입니다. 매일 꼬박 16시간을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하루를 쉬지 않고 일해야 겨우 커피 한 잔 값에 손에 쥘 수 있는 노동자, 16, 17,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수출 경제를 위해 기계처럼 일해야 하는 노동자입니다. 피를 토하면서도 미싱을 돌려야 하는 어린 누이들을 보면서 너무 아팠습니다. 가슴이 터져버릴 것처럼, 심장이 멎어버릴 것처럼 아팠습니다. 대학생 친구 하나 있었으면 했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 전 스스로 근로기준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재단사들의 모임을 만들었죠. 여러분! 이제 다들 모이셨죠? 예! 이봐! 누구는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두더라. 노동운동 해봤자 해고나다가지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일단 얘기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죠. 그래요. 얘기부터 들어보죠. 그런데 왜 하필 바보였냐? 우리는 당당하게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계처럼 학대를 받으면서, 업주들에게 부당한 학대를 받으면서도 바보처럼 찌소리 한번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재단사들의 모임은 바보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만이 언젠가는 우리도 바보 신세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되든 안 되든 바보답게 한번 부딪혀 봅시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고난을 가시받기를 스스로 자처하고 세태와 타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니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바보일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 중 누군가는 우리 이 바보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 처절한 바람은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 무참히 버려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세상에 말을 걸기 위해선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 결단을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완전히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 될 나약한 생명체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너희들을 떠나지 않기 위해 이 나약한 나를 다 받지 마. 아니, 신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야,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 주게. 내 성공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의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릴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안전 자석에 나의 자석을 마련하여 주게. 원섭이와 제철이 중간에 나의 자석을 마련하여 주게. 자석을 마련했으면 내 말을 들어주게.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등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어쩌면 반지의 무게와 총칼의 질타에 구애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않기를 바라는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에 다 못 굴린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나는 영웅인 척 하고 싶지 않다. 두려움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공포를 자아내려는 사람들한테 나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애치고 있다. 장군과 청이 아니라 학교와 의사를 달라고.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된다. 나는 혼자였던 적이 없다. 오직 다른 사람만이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우리는 할 일을 했다. 그것뿐이다. 다시 해봐라, 다시 해봐라. 삶은 너에게 오직 한 번뿐, 오직 이번 한 번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한다. 우리들의 마지막 순간이 될지라도 기다리며 어둠 속에서 진실을 기다리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영웅인 척 하고 싶지 않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뿐이다. 사실 그렇게 간단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괴로워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뿐.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두 달 동안 서로 부대끼고 때로는 서로 짜증도 내고 때로는 서로 화도 내면서 또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좀 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보다 더 친밀하게 가까이 가고 그리고 우리 15명이 하나 되고 전에는 제가 인권이나 어떤 그런 문제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요. 이걸 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점차 더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낙후된 어떤 그 부분들을 좀 더 섬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자 입장으로서 여성의 인권이 많이 이렇게 억압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같은 여자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가슴에 많이 와닿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많은 역할들을 보면서 그게 내 일인 것 같고 내가 같이 공감하고 또 이렇게 호흡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우연찮게 항상 첫 씬이에요. 도안비의 또 화학도 역을 맡고 있는 베트남의 이제 인권운동가인데 기회가 된다면 그 화학도 선생을 한번 좀 뵀으면 좋겠어요. 뭐 서신이 가능하다면 서신이라도 한번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역에 그만큼 친밀감이랄까 일체감을 느낀다고 할까.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저보고 높이 보지 말라고 항상 낮에 밑에 있는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한 것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말씀이 지금 이 연극에 가장 잘 맞는 것 같고 제가 그냥 흘려들었던 그 말을 가장 실감할 수 있게 해주는 연극인 것 같습니다.